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매우 더운 날씨였는데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더위에 많이 고되시지는 않았을까요?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불안은 몸으로 해소하라. 김동현 판사는 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들어간 뒤 간단한 안과 시술 중 의료사고로 양쪽 시력을 잃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좌절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던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절에 가서 매일 3,000배, 한 달 동안 90,000배를 하게 된다. 처음에는 10시간이 넘게 걸렸으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 아비의 눈을 뜨게 했으니 자기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는 90,000배를 마친다. 주지스님에게 결국 눈이 안 떠졌다 말씀드리니 주지스님은 육체의 눈은 안 떠졌지만 마음의 눈은 떠지지 않았느냐며 선문답을 던졌다. 이 순간 김동현 판사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속세로 내려와 재활에 힘썼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국내 시각장애인 판사 2호로서 법조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10시간이 넘도록 3,000번을 절하며 그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절망과 분노와 막막함을 한 줌씩 덜어내지 않았을까?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부정적인 일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면 몸이 경직되고 두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럴 때는 그저 몸의 긴장을 풀고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만으로도 마음의 고통을 덜 수 있다. 내면을 열심히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기존의 심리치료와는 방향을 달리해 몸을 이완시키며 치료를 시작해보는 것이다. 스트레스로 머리가 복잡해지면 몸을 움직이자. 불안하면 밖에 나가 뛰어라. 마음이 복잡하면 창고와 옷장을 뒤집어 엎어라. 글이 잘 안 써지면 산책을 하라. 생각을 생각으로 풀려 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중제목. 아무리 흔들려도 균형을 찾는 사람들의 비밀. 자기계발서의 메시지는 천편일률적이다.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간절히 갈구하라. 그러면 하늘의 기운이 너를 도울 것이다. 물론 중간에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누구나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패턴이다. 성공을 위한 방법들은 새로울 것은 없으나 조금씩 다르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했다는 사람. 1만 시간을 투자하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사람.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해당 분야 생각만 한다는 사람. 피나는 노력으로 빛나는 결과를 이루어낸 그들을 보며 나도 박수를 보내지만 차마 따라해볼 엄두는 내지 못했다. 나는 태어나기를 평범한 사람이고 그들은 비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을 따라 살면 과연 나는 행복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이다. 명예와 돈을 쫓는 생활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거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에게서 절대 예스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난 사실 잘 알고 있다. 나는 현재 내 삶에 충분히 행복해하는
전형적인 만족자이기 때문이다. 만족자는 현재 내가 한 선택과 가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반대인 사람은 극대화자라고 한다. 만족자는 자신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탐색을 멈추고 자신의 선택에 충분히 만족한다. 극대화자는 온갖 것을 다 비교하고 모든 결정이 항상 최고여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모든 것이 절대적인 최고에 도달하지는 못하므로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기계발서를 쓴 모든 저자가 극대화자라는 건 아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나 같은 만족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계발서를 읽는 입장에서 주로 보게 되는 것은 극대화자로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이 이루어낸 결과다. 그렇다면 에세이 분야의 책은 어떨까? 힘들게 애쓰지 말자는 내용의 에세이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만족자들에게 그들 자체의 삶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며 위안을 준다. 소확행이나 욜로나 휘게 라이프의 메시지 또한 만족자의 인생을 타당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현재 당신의 삶은 그럭저럭 괜찮으니 애쓰지 말자 라고 하는 에세이의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자. 일단 책 한 권을 써낸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보다 부지런히 살아야만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출간을 위해 출판사를 찾고 책의 주제를 정하고 초고를 쓰고 다시 원고를 다듬고 책 홍보를 위해 시간을 쓰는 과정은 웬만큼 의지가 강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노력하고 애쓰는 삶 그 자체이면서 남들에게는 이만하면 괜찮을 삶이라고 성장이나 발전 같은 가치를 폄하하는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계발서와 에세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살아야 한다. 자기계발서에서 드러나는 성공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삶이 나에게도 행복인가를 살펴보자. 예전에 행복전도사로 알려진 방송인이자 자기계발서 작가가 오랜 병마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 후로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과연 저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지를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돈과 명예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기계발서를 쓸 자격이 있지 않을까? 자기계발서와 에세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살아야 한다. 나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만족자다. 결혼 15년 만에 지방 중소도시 변두리에 내 집을 장만했음에 만족한다. 가족들이 무탈하고 건강함에 감사하다. 자그마한 개인 의원이지만 날 찾아주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직원들이 있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기에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 그리고 동시에 극대화자이기도 하다. 작가라는 또 하나의 직업이 있기에 극대화자의 삶을 추구하며 산다. 정신의학 도서를 꾸준히 읽으며 논문도 열심히 찾아보고 강의도 열심히 듣는다.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면 기획안을 작성해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 본다. 본격적으로 초고 집필에 들어가면 워커홀릭이 되어 원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몇 번을 고쳐 쓰고 다시 쓰며 내 능력 안에서 최고의 책을 써내기 위해 나를 갈아 넣는다. 완성된 책을 보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어서 아쉬워한다. 작가로서는 항상 불만족하게 살고 있는 극대화자여서 다음 책을 쓸 때는 좀 더 잘 써야겠다고 다짐한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못 가진 것을 욕망하며 살자.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극대화자는 발전은 있으나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니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진 것에 불만이 없는 만족자는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인생은 살 수는 있으나 성장 없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수 있다.
내가 만난 환자인 40대 후반 아람 씨는 극대 화자로서 부지런히 살아왔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장을 다녔고 그것도 모자라 부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덕분에 남들보다 빨리 내 집 장만을 했다. 자격증도 여러 개 있으며 현재 온라인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아람 씨는 만족자인 남편이 항상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든다. 열심히 동동거리는 자신과 달리 안분지족한 남편과 갈등이 많다. 아이들을 대학에도 보내야 하고 큰아이는 대학원 학위 욕심이 있어 계속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데 남편은 늘 은퇴하면 귀농을 하겠다고 한다. 아람 씨는 애들을 다 키우고 나면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아람 씨와 아람 씨의 남편 둘 다 삶의 절충이 필요하다. 아람 씨에게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여유와 순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편은 못 가진 것을 욕망하는 극대화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 손에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행복감을, 한 손에는 못 가진 것을 욕망하는 노력의 자세를 두자. 이 둘의 균형이 당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중제목, 우리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친구 하나가 남들 다 아는 결혼을 해보겠다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주마다 한 번씩 열심히 남자를 만나더니 이것도 사람 할 짓이 아니라며 나를 붙잡고 전화로 하소연을 했다. 어떤 남자는 배려심이 있고 자상한데 월급을 어머니가 관리한다는 사실에 그만두었단다. 어떤 남자는 같은 의사인데 말이 통하지 않아 퇴짜를 놓았단다. 또 다른 남자는 다짜고짜 연봉을 물었다며 무례하고 속물적인 사람이라 싫단다. 친구는 계약된 10번의 소개팅을 끝냈으나 끝내 배우자감을 찾지 못했다.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니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하는지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후유증만 남기고 친구의 결혼정보회사 탐방기는 끝을 맺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 선택의 심리학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역설적으로 인간을 행복하지 않게 한다고 말한다. 옵션이 많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옵션을 만들며 그것들에 대한 미련이 현재의 선택에 만족하고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이다. 내가 선택한 직업이나 주거지,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 원리는 적용된다. 내 선택이 확신이 없을 경우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러우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관성과 개별성을 잘 안다는 것. 어느 누구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리저리 재고 따지면서 객관적인 비유를 하려 들고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했다는 확신이 들면 만족해 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선택을 할 때는 감정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 어떤 일의 결과로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하는 계기도 감정이 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상대와 결혼을 결정하기도 한다. 반대로 성품이며 능력이며 집안이며 모든 것이 완벽한 상대와 소개팅을 했는데 왠지 더 이상 감정이 무르익지 않아 이별을 하기도 한다. BTS의 굿즈를 사고 콘서트에 가는 이유 또한 그들이 감동과 기쁨을 주기 때문이지 음악성이 뛰어나고 외모가 훌륭하며 공연 매너가 끝내준다는 건 그 다음의 이야기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지지하는 진영의 잘한 점은 악착같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못한 점은 눈 감아버린다. 반대 진영이라면 잘한 일에도 흠집을 찾으려고 눈이 뻘개져서 덤벼들고 못한 일은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져 잡아뜯는다. 종교 또한 어디 이성이 통하는 분야던가? 이성을 버리고 무조건 믿어라가 모든 종교의 공통교리다. 실제로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계를 다친 환자의 경우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감정은 기억과 학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생길 경우 감정은 과거에 경험한 온갖 정서적 정보를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로 보내 선택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하게 한다. 좋든 나쁘든 어떠한 구체적 감정이 강력하게 실린 기억은 선택을 할 때 큰 힘을 발휘한다. 인간은 생각보다 감정적이며 동시에 주관적이다. 또한 개개인은 서로 다른 기억과 정서를 지닌 개별적 존재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택은 자신의 주관성과 개별성을 잘 알고 따를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남의 가치가 아닌 나의 가치를 따라라. 선택을 주관성과 개별성이 아닌 보편성이라는 논리로 남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도 나도 어울리지도 않는 발등을 다 덮는 통 넓은 팬츠를 입고 다닌다.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세상을 정한 기준에 맞추어 저울질한다. 남자가 경기도의 20평대 아파트 전세는 해와야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변하면서 대두되는 동성애나 안락사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종교 지도자가 설파하는 논리를 의심도 안 하고 받아들인다. 결혼정보회사에 소개팅을 섭렵한 내 친구도 마찬가지다. 결혼정보회사의 기준인 나이나 외모, 학벌, 직업, 사는 곳 등등을 따져 보편성의 논리로 접근하니 누가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감인지 알 수가 없고 생각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내가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면 의외로 많은 선택이 쉬워진다. 돈을 많이 주지만 그만큼 힘들게 일해야 하는 회사와 돈은 적게 주지만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 두 군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올 경우 나에게 맞는 곳을 별다른 고민 없이 선택할 수도 있다. 프랑스 요리를 위한 송로버섯의 신선도를 유지한다는 값비싼 냉장고는 요리를 하지 않는 나에게는 쓸모가 없다는 걸 알면 쇼핑도 간단해진다. 내 친구는 대화가 통하고 독립적이면서도 내면이 꽉 찬 남자를 배우자로 원했지만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전문직 여성에 맞게 직업과 학벌을 최우선으로 보고 사람을 매칭해 주었기에 내 친구와 맞지 않았다. 30대 주희 씨는 고등학교 시절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성적이 우수했으나 여자 직업으로 교사가 최고라는 엄마의 강압에 교대를 갔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의 주희 씨는 대학 분위기가 본인과 맞지 않아 친구들 사이에서 겉돌았다. 교사가 된 지금도 아이들을 대하는 일이 큰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다며 직업에 대한 애착도 자부심도 없다고 한다. 주희 씨는 말도 재미있게 하고 머릿속에 온갖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타입이었다. 광고나 마케팅, 기획 같은 일이 교사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릴 듯 보였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결정에 의탁해버린 흔한 사례다. 주관성과 개별성이 아닌 세상의 보편성에 나를 맞춘 선택은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 인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남과 세상에 맞춘 인생을 산 것을 가장 후회한다. 남의 가치가 아닌 나의 가치를 따라라.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가 생각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 쉬며 얘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올 테고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남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남들이 바라보기엔 나의 능력과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하실 건가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자기 자신, 본인이 지는 것이고요. 어떤 결정을 하던, 어떤 선택을 하던, 여러분 본인이 원하고 진정으로 갈구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오늘 금요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제가 전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책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좋은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